자, 안녕하세요. 서양사학과의 장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년 또는 나이듦이라고 하는 주제는 처음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발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나이듦 또는 노년은 역사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본과들의 진지한 학제적 연구의 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년에 대한 정형화된, 즉 스테레오타입화된 표상과 이미지가 이제 굳어 있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노년을 단일하고 일반화된 이미지로 고착시키는 것이 매우 진부하고 또 심지어 이제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이제 역사적 사례들, 예컨대 이제 그리스 로마나 프랑스 혁명, 그리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20세기 이제 파시즘의 이제 몇몇 사례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년에 대한 좀 정형화된 이미지들의 이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이제 골리엘모 주멜리 같은 분들은 노년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이제 표상들이 이제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양극단을 이제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은 이제 한편으로 현명하고 관대한 이제 기억의 저장자이자 연속성의 관리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째째하고 인색하며 이제 어리석은 존재로 또 간주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나이듦은 고립, 고독, 의존, 빈곤, 지적인 감퇴, 활력 저하, 쇠약, 투병 이제 이미지로 이제 표상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제3의 인생으로 또 찬미되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멜리 같은 분들은 이런 노인 예찬이 이제 제3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찬미하는 것들이 사실은 또 상업화의 목적을 또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위선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설핏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은 아닐까,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정형화된 이미지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패테인에 따르면 전근대 시대의 노인은 주로 현자의 이미지로 표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근대에 들면서 이제 노인들이 거꾸로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로 또 이렇게 간주되기도 이제 했다고, 그리고 여전히 또 그런 이미지가 지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짧았던 전근대 시대는 노인의 희소성 때문에 노인의 이제 황금 시대였던 반면에, 근대 이후에는 노인 부양에 따른 부담이 이제 증가함으로써 노인이 상대적으로 존경과 권위를 잃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근대화론이다, 근대화론의 이제 변종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패테인과 같은 역사학자들은 노년에 대한 그런 시대별 차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이제 허구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근대 시대가 노년의 황금 시대였다라고 하는 이 상식과 통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근거를 좀 찾기가 어려운, 좀 다분히 신화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전근대 시대에 높은 유아 사망률로 평균 기대 수명이 짧아지기는 했어도 어릴 적 고비를 넘겨서 대략 한 25세 정도 넘기면 60세까지 장수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통계치를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요.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60세, 65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인구의 최대 한 10% 내외 안팎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근대 시대에도 노인 부양은 이제 작지 않은 문제였을 테고, 자연히 근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담으로 다가왔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근대 시대에도 노인들이 존경과 권위를 누렸다면 이는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그리 된 것은 아니고 각 개개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존경과 권위를 획득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전근대 시대에도, 즉 이제 황금 시대로, 노인들의 황금 시대로 종종 간주되었던 이 전근대 시대에도, 특히 고대에도 노인이나 노년에 대한 이미지들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인들이 수다스럽게 과거에 집착한다,
라고 이제 비웃었고요. 또 루키아누스 같은 풍자 작가는 노인들이 지나치게 삶을 사랑한다. 이렇게 또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 키케로는 나이 들매 결함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반박보다는 이제 결함이 더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 즉, 나이 들면 젊음이 할 수 있던 일을 못하게 하고 신체를 약하게 하며 즐거움이 없고 죽음과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과학도 노년을 부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즉, 나이 듦은 열과 습기의 상실 과정으로서 차갑고 메마른 체익인 흑담즙, 즉 멜랑콜리입니다. 이 멜랑콜리가 우세한 그런 시기로 판정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멜랑콜리는 이제 노인의 특징으로 이제 간주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노년 연구에서 인용되는 한스 발든 그린의 이제 그림이고요. 노인이 이제 우울하고 느리게 돌아가는 공전하는 토성이라고 하는 별과 또 동일시되는 흥미로운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단 고대 세계에서 노년이 존경과 권위를 확고하게 유지한 예외적인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스파르타입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장로회의, 즉 이제 게루시아의 경우가 이제 그것인데요. 이는 이제 노인이 이제 우대를 받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른바 노인 정치의 이제 상징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이 이들의 이 게루시아의 장로회의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숱한 전투들에서 살아남은 명예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성취하고 획득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이 게루시아도 오인의 젊은 감찰관들, 즉 에포로이들에게 점차 이제 권력에서 밀리기 시작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대 그리스 세계는 스파르타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나이 듦을 싫어하고 역시 젊음을 좋아했습니다. 고대가 노인들의 황금시대였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신화이거나 적어도 과장일 공산이 이제 크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듭니다. 예컨대 메난드로스는 나이 듦이 인류의 적이요 아름다움의 파괴다.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제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년에 대해 조금 더 균형 잡힌 복합적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의 지혜랄까요? 아무튼 그들의 이제 시각은 노년을 하나의 범주나 개념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데서 이제 잘 드러납니다. 즉 노년을 하나의 특징으로 규정하지 않고 노년이 드러내는 다양한 측면들을 이제 두루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유베날리스는 노년을 일그러지고 추한 것으로 묘사했지만 세네카는 노년은 즐거움을 더 이상 원치 않게 되는 즐거움을 누리는 시기다 라고 굉장히 심오하고 또 균형 잡힌 시선으로 또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세네카도 또 유베날리스도 로마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노년의 표상이 어느 하나로 대표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노년은 경합하는 복수의 이미지들로 표상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인들은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 노년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제 복수의 이미지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미지들이 원래 생성된 맥락들로 이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이제 사회학자 주멜리가 경고하듯이 일부 요소들을 세분화시켜서 또 분리시켜서 이를 적절하게 맥락화하지 않고 이 특정 요소들에게만 주목하거나 또는 일부 부정적 측면들만을 이제 부각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삶의 특정한 단계로서 노년을 왜곡시키는 이른바 스테레오타입의 독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사실은 노년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연구의 원칙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 대목에서 고대인들의 또 다른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령 프랑스 역사학자 조르주 미누아에 따르면 노년의 이미지가 세대 갈등과 관련이 있음을 고대인들이 이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누아는 당시 노인 정치의 옹호자였던 유명한 플루타르코스를 이제 인용하는데요.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권력을 독점할수록 성장하는 세대의 초조함은 격화되어 노인들에 대한 멸시와 증오로 변모한다. 이렇게 이제 관찰을 했는데요. 날카로운 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는 노년에 대한 표상 속에 잠복해 있는 어떤 강한 정치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엿보게 됩니다. 과연 노년 또는 젊음의 표상들이 갖는 정치성은 특히 유럽 근현대사,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기에 이제 잘 드러난다.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또는 심지어 트라우마틱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혁명기에 서로 대립하고 기랑하는 복수의 이미지들이 이제 표출되었습니다. 가령 린 헌트로 대표되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한 해석은 혁명을 젊은 형제들의 아버지 사례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노년은 타도되어야 할 앙시행 레짐, 구체제였고요. 젊음은 바로 이 앙시행 레짐을 철폐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혁명기에 젊은 예찬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노인 축제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혁명 프랑스는 애국적 노인의 이미지도 생성했습니다. 가령 파리의 축제에서 한 관리는 노인들을 찬미하며 노인들이 이끄는 공화국 만세를 또 외쳤다고 하죠. 그럼으로써 혁명의 과잉을 절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8세기에도 노년의 이미지는 극히 다양했고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은 린 헌트 연구소의 이제 표제고요.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고요. 오른쪽은 노인 축제 또는 이제 재결합의 축제라고 불렸던 그 광경을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 위에 보면 노인들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공하고 있는 20세기 파시즘의 경우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유럽에서 인구가 줄고 노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에 대해 이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구학적 변화가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치즘이 등장한 것과 모종의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 파시즘의 경우 명백히 젊음, 즉 조비네짜를 이제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조비네짜라고 하는 제목의 대중적 선동가요도 있습니다. 당시 파시스트들은 이전 체제인 자유주의 체제를 젊음과 반대되는 늙음으로 비하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자유주의 체제를 상징했던 정치가 자유주의 정치가였죠. 조반니 졸리티를 이제 늙은 여우라고 하면서 그의 변신 정치, 즉 의회의 거래 정치를 노인의 부패와 타락으로 맹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시즘은 졸리티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노년에 대한 젊음의 반란이라는 식으로 그런 대립구도로 제시가 되었던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졸리티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임종 직전에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파시즘을 우회적으로 조롱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저는 노인입니다. 아주 노인이지요? 5번 내각을 꾸렸어요. 저는 늙어서 더 이상 젊음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파시즘 시기에 이제 노년과 젊음 사이의 세대 갈등은 이제 강한 정치성을 이제 띠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가 노년이고 파시즘이 젊음이라면 또 여기에 반파시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젊음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가령 이제 피에로 고베띠의 사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또리노의 반파시스트 자유주의자였는데요. 무솔리니를 변신 정치의 브로커로 질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솔리니도 이 변신 정치의 대가인 졸리티를 이제 비난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고베띠도 무솔리니야말로 진짜 변신 정치의 브로커다 이렇게 질타를 했던 것이죠. 그는 이제 파시스트들의 테러로 25년의 삶을 미처 채우지도 못하고 요절한 후에 이제 반파시즘의 영원한 젊음의 아이콘으로 남게 됩니다. 그는 짧지만 강렬했던 삶을 통해서 안토니오 그람시와 노르베르토 보비오, 프랑코 안토니첼리, 나탈리아 긴즈부르크와 레오네 긴즈부르크 부부 이들의 이제 장남이 이제 저 유명한 치즈와 구더기의 저자로 유명한 미시사가죠. 까를로 긴즈부르크입니다. 등등의 이제 쟁쟁한 지식인들에게 이제 큰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은 파시스트 선동가요였던 이제 조비네짜 젊음의 이제 악보고요. 오른쪽은 지금 말씀드린 고베티와 그의 연인이었던 아다 프로스페로의 모습입니다. 이 프로스페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베티와 결혼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아주 유명한 또 레지스탕스 지도자로 또 활약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이제 그 고베띠와 이제 프로스페로가 이제 나눈 이제 편지들, 서한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 편지들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반파시즘의 젊음이 단지 물리적인 젊음에서 솟구친 그런 용기가 아니라 내면의 멜랑콜리를 극복한 극기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용을 했는데 잠시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살짝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 멜랑콜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파시즘의 조비네자,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이제 수학적 단순성으로 이제 다가온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고베띠의 경우는 이제 멜랑콜리와 젊음이 연결되고 또 그렇게 일찍이 2000년 전에 키케로가 이야기했던 노인 같은 데가 있는 젊은이와 같이 또 인식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느낌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과연 이와 같은 고베띠의 반파시스적 젊음, 그러니까 파시즘의 젊음과 대척되는 이 반파시즘의 젊음이 갖는 특성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모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반파시스트의 젊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와 이념을 가로지르는 이런 젊음들에서 이러한 복합성과 모순성이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이제 이 헐벗고 항상한 발표문을 이제 끝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노년을 하나의 범주나 개념으로 볼 때 좀 우리가 경고등을 켜야 되지 않나,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가령 노년이 언제 시작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상당히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년에 대한 실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미지들이 존재하는데요.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노년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실은 노년을 잊고 싶어 하거나 노년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즉 타자들의 담론, 비노년의 담론이라는 측면입니다. 즉 노년이 타자화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역시 계속 인용하는 주멜리와 같은 학자들은 노인을 멸시와 망각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노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과격한 표현인데요. 그러나 이제 노년이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이나 범주를 설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안으로 온건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주멜리 같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노년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어가는 많은 개인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역사 연구가 그런 많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